효도 계약서 쓰면 안전하다고요? 80대 할아버지는 4억을 날렸습니다. 80대 할아버지가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손에는 효도 계약서가 들려 있었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2009년 경기도에 사는 허창현 씨는 손자 결혼을 앞두고 지방의 땅과 주택을 통째로 물려줬습니다. 평생 농사지어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가액으로 따지면 4억 2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손자는 감사하다며 절을 했고 허 씨는 흐뭇했습니다. 피부치인데 당연히 잘해주겠지 생각했습니다. 4년 후인 2013년 허 씨는 TV에서 효도 계약서가 유행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혹시 몰라 손자 부부를 불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성심껏 부양할 것. 만약 이혼하거나 가족 간 심각한 다툼이 있으면 증여를 취소하고 모든 이익금을 반환한다. 손자 부부는 흔쾌히 서명했습니다. 허 씨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보호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2015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손자 부부가 이혼한다는 겁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허 씨가 물려준 땅과 주택은 이미 팔렸고 돈도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허 씨는 떨리는 손으로 효도 계약서를 들고 손자를 찾아갔습니다. 계약서에 이혼하면 돌려주기로 했잖니. 4억 2천만 원을 돌려줘야지. 손자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대요. 결국 할아버지와 손자는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가족이 원고와 피고로 갈라선 겁니다. 법원의 판결은 허 씨에게 더욱 잔인했습니다. 재산을 증여한 시점은 2009년이고 계약서 작성은 2013년입니다. 이미 증여가 완료된 후 4년이나 지나서 작성한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손자가 이혼금지 조항에 동의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합니다. 허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4억 2천만 원의 재산도, 손자의 효도도, 가족이라는 믿음도. 법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효도 계약서를 쓰려면 반드시 증여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재산을 넘긴 후에 계약서를 써봤자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미리 다 주면 안 됩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고 해도 돈을 먼저 주는 순간 당신의 힘은 사라집니다. 허 씨 같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믿고 재산을 물려줬다가 홀로 월세방에서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 효도 계약서조차 무용지물이 되는 현실. 당신의 노후 자금 자식에게 먼저 주고 계신가요? 한번 넘긴 재산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효도 계약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릴 사례는 10년 동안 밤낮으로 어머니를 간병한 딸 결혼한다며 갑자기 나타난 동생에게 어머니 예금 3억 통째로 털렸던 사례입니다. 은행 창구 앞에 선 어 씨는 평소처럼 어머니의 치료비를 찾으러 왔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순간 어 씨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럴 리가. 분명 지난달까지 3억 원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를 간병하며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던 돈이었습니다. 치매 어머니의 평생 저축이었습니다. 어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직원이 출금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3개월 전부터 매주같이 큰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500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어떤 날은 한 번에 5천만 원씩.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출금 장소를 보는 순간 더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씨는 70이 넘은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10년 넘게 집에서 간병했습니다. 직장에 다녀야 했기에 출근 시간엔 간병인을 고용했고 퇴근 후엔 직접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밤새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주말도 없이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께 예금 3억 원이 있어서 치료비와 간병비를 댈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씨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곁에서 돌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명절에나 겨우 얼굴 비추던 남동생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약혼녀와 함께. 누나, 나 이번에 결혼하기로 했어. 그리고 어머니를 우리가 모시고 살게.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명절 외에는 거의 찾아오지도 않던 동생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지내던 동생이 갑자기 효자가 됐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정말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결혼해서 뒤늦게 철이 든 것 같아. 누나 혼자 10년 동안 고생했잖아. 이제 내가 할게. 약혼녀도 간병 경험이 있다며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씨는 기특한 마음에 어머니를 동생에게 맡겼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휴식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치료비를 내려고 은행에 갔는데 통장이 비어 있는 겁니다. 씨는 급히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어머니 돈 어디 갔어? 동생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그거 내가 썼어. 집도 사야 하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뭐? 그게 내 돈이야? 어머니 치료비인데. 누나,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돈이잖아. 미리 쓴 거지 뭐. 그리고 내가 어머니 모시는데 당연히 쓸 권리 있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신데 상속받을 돈이라니. 더 기가 막힌 건 동생이 어머니 통장과 도장을 몰래 가져갔다는 겁니다. 치매 어머니는 당연히 모르는 일이었고 씨는 동생을 믿었기에 통장 관리를 맡겼던 겁니다. 씨가 따졌더니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 멀쩡하셨으면 당연히 나한테 주셨을 거야. 나 결혼하는데. 그럼 어머니 치료비는 어떻게 하는데? 그건 누나가 좀 대줘. 나 지금 돈 없어. 결국 씨는 동생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으면 동생은 처벌받지 않았을 겁니다. 친족상 도래라는 규정 때문에 가족 간 재산 범죄는 처벌이 면제됐었으니까요. 다행히 2024년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가족이라도 재산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씨의 어머니는 이미 요양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 곤경에 처했습니다. 10년 동안 모아둔 치료비 3억 원이 단 3개월 만에 증발한 겁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치매나 중병에 걸리면 일부 자녀들이 어차피 돌아가실 거라며 재산을 미리 가져갑니다. 부모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악용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자녀들의 변명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셨으면 당연히 저한테 주셨을 겁니다. 제 상속분 미리 받은 것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부모가 준 것도 아니고 부모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가져가고 심지어 빼돌린 돈을 돌려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치매나 중병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부모님의 재산은 반드시 법적 후견인을 지정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통장과 도장을 한 사람에게 맡기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씨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동생을 믿었던 내가 바보였어요. 10년 동안 혼자 간병하면서도 동생이 언젠가 철들 거라 믿었는데 동생이 노린 건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통장이었어요. 당신의 부모님, 누가 돌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모님 통장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나요?